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맨 처음은 제가 수필 성격으로 한번 작성해 본 것입니다. 인간 수면 연장 진화의 재앙과 늑대의 퇴화인 개의 재앙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도시에 사는 개와 야생의 늑대의 대화를 볼 기회가 있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진화가 촉발되었다. 그들은 사냥한 음식을 구워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돌칼을 만들어 사냥한 음식을 썰어서 쉽게 먹기 시작했다. 우리 늑대들은 인간이 사냥을 할 때부터 합류했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협동 사냥에 우리가 인간들을 돕기 시작했고 대신 반대급부로 우리는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어금니는 퇴화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수명이 연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새끼들도 많이 낳게 되었다. 인구 종족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 그 많은 무리가 모두 사냥하기에는 먹이가 부족했다. 그래서 새롭게 눈을 뜬 것이 야생의 쌀과 밀을 재배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대신 인간들이 우성과 열성, 즉 지배종과 피지배종으로 나뉘게 되었다. 인간은 진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늑대들은 오히려 퇴화되어 개가 되었다. 개도 잡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의 수명은 늘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늘긴 늘었지만 인간보다는 수명이 짧은 게 자연의 섭리였다. 세대 교체가 빠르게 되다 보니 우리 늑대의 본성은 없어지고 꼬리만 쳐도 먹고 살 수 있는 개로 퇴행한 꼴로 유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인간이 진화 결과가 수명 연장이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으로 된 모양새다. 빠르게 돌아가던 세대 교체는 늙은 인간들이 젊은 인간들을 좌지우지했다. 인간 무리의 지배종들은 피지배종들을 우리와 같은 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개로 전락한 인간들은 개로 퇴행한 우리와 공감을 느끼면서 다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다시 늑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대립의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발점. 이것은 요 제목을 통해 가지고 나무위키에서 2015년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했던 박근혜 언니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열병식에는 외국 군대도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4,000명 규모의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이 열렸습니다. 미일 합동 훈련입니다.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위안부 합의와 사드가 비스의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전승절 참석이 미국의 분노를 자극한 도화선이 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라고 나무위키는 정리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근혜 언니가 말년에 친미로 돌아섰기에 완전 친중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말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도 되고 사드 배치도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공이 박근혜 탄핵을 뒤에서 조정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건 아주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행보한 것은 언더커버였다라고 요즘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도 박근혜 언니의 그 탄핵에 뭔가 관여 조정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 의구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1992년 8월 24일 한중 국교 수립 이후 한국에는 정적의 모두 친중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의 집권 이후 중국은 한국 종속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동북공정과 국내 친중파 양성 작업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안중 친미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4명의 기자가 5명이나 아니 4명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연서 이름으로.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구두로 확인하지만 한미 동맹은 변함없이 철동같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그게 급선무였겠죠. 한국의 안위가 먼저 보장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험난한 역사 AFP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55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6년 탄핵 수감된 박씨, 2021년 그녀는 후임자인 문재인에 의해 사면되었다. 현 대통령인 윤 씨는 당시 서울검사였으며 그녀의 해임과 이후 수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명박 15년 징역형, 이거는 부패 혐의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도 사면이 됐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끝났고 1987년에는 전두환 독재자 은퇴했고 1979년 독재자 박씨가 암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결과는 전두환과 노태우 당시 육군 장군들은 1979년 12월 정치적 혼란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켰다. 1961년에는 쿠데타로 전복된 또 윤보선 대통령, 1960년에는 초대 대통령이 유배가 하와이로 유배가 된 거죠. 그리고 65년에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 비운후로 총격으로 또 돌아가셨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뉴스를 접해서 왜 우리는 대통령들의 말로가 이렇게 험난하느냐. 만약 한국 대통령들의 말로가 험난하다면은 그러면은 한국에는 자경미달 대통령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 시스템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자경미달의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한국 정치 시스템의 결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협상과 협력,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돼가지고 의회까지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오열 지역의 석유 시설을 강타했다. 로이터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 10분 보도인데요. 석유 정제 시설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70km, 107마일 떨어진 스틸호스. 그 스틸호스라 그러면은 호수니까 플렉시블하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가스 배관인 것 같습니다. 생산 통제소를 타격했다. 이런 거네요. 모스크바는 이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부른다. 이런 게 있고 가서 돌아오는 드론이 아니고 가미가제 자살 드론이 가서 폭격을 한 모양입니다. 시리아 드루즈 이시스 같은 새로운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원한다. 조타 콤피노 텔레그라피에서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4시 2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 공동체 주민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동영상에는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 완충지대에 있는 시리아 하데르 마을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모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덜 악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최악이 아니고 차악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곤란에 병합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악으로 여겨지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보다 훨씬 덜 악입니다. 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번역에 따르면 한 남자가 군중에게 말했다. 10월에 사망한 드루즈군 사령관의 장례식의 사진인데 참 이 우는 여인은 어머니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감싼 거는 딸인 것 같은 그런 젊은 소녀들이 있군요.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1981년에 그 영토를 병합했습니다. 병합을 했다 하더라도 자치적으로 좀 놔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착촌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골란고원 쪽에서도 그 근처에도 뭔가 또 석유가 날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리아의 일부 부족들이 차라리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겠다.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드론 목격으로 인해 금요일 밤 전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스터리한 사건, 미셸 스토타트, 잭 데이트, 피에르 토마스, 이반 페레이라, ABC 뉴스의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5시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트리샤 부시가 제공한 이 사진은 2024년 12월 5일 뉴저지주 레바논 타운십 근처의 저녁 하늘과 조명 지점을 보여줍니다. 여기 희게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드론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2024년 12월 5일 뉴저지 버나드빌 상공에 여러 대의 드론이 목격되어 있다. 이런 건데 한 3개가 눈에 띄네요.
FAA 관계자는 미국에 거의 100만 대의 드론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뉴저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미국 해군청은 메릴랜드주 랜도버의 노스웨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그날 임시 비행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왜냐? 요때 트럼프하고 이 부통령이 참석한답니다. 그러니까 드론 띄우지 말라. 드론이 자살 드론도 있고 공격 드론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네요.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이 음속의 5배 속도로 공중을 날아갑니다. 이건 뭐 이름을 저는 어떻게 아부히셰크 발음 못하겠습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에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1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재래식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 신속능력 및 핵심기술사무소 RCCTO는 미 해군 전략 시스템 프로그램 SSP와 협력하여 목요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종단간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다. 미국의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시험.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지구 대기권까지 올 정상에 도달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타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대기권 밖에 싹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항공 시스템을 피해가지고 타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최근 실시된 비행 시험은 육군이 2025년에 첫 번째 부대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을 육군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결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중국은 어떻게 일본의 안전보장을 무너뜨려 올 것인가 그 일례를 들자. 현대 비즈니스에서 일본의 군사거점 마모도를 중국 국유기업이 매수하려고 했다로부터 계속된다. 중국은 10배 금액을 제시했다. 이 밥맛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간을 봤다 이런 얘기죠. 이 섬이 개인 소유의 땅인 모양인데 다테이시라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2013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앞으로 탄원서까지 작성했다. 중국군의 동중국해 진출에 대한 불침 항모 마모도를 조성해 주십시오. 중국에서는 섬에 상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그렇게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흐릿한다면 중국이 올 것입니다. 정체되는 교섭에 전기가 찾아온 것은 2019년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마모지마의 교섭력으로서 이즈미 히로토 보좌관을 기용했다. 이륙 훈련의 예정 후보지의 확보를 서두르는 미국 정부의 의향도 맞물려 동년 11월에 정부는 160억엔의 섬의 구입을 결의, 다테이시도 최종적으로 이것을 마셨다. 팔았다는 얘기네요. 160억엔에. 비싸게 판 거죠. 정부가 단번에 구입액을 끌어올린 것은 역시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박은 아니었다. 이 시기 이미 다테이시 씨는 어음부도를 낼 정도로 자금이 궁했다. 그런데도 주인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테이시 씨를 설득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버틴 꼴이다. 아슬아슬한 협상이었다. 일본인이 중국에다가 팔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중국 애들이 자꾸 내 섬을 살라고 그러는데 아베한테까지 탄원서까지 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비싸게 좀 제 땅을 사주세요. 중국 애들 여기 와서 훈련 못하게. 자, 애국의 발로이지만은 윈윈하게 됐네요. 비싸게 정부로부터 자기 땅을, 자기 섬을 팔았네요. 세계 앞에 놓인 트럼프의 시간, 트럼프를 준비하는데 바쁜 세계. 유명 유튜버 스추카 월드의 방송 내용을 편집을 했습니다.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5% 부과 행정명령, 고민에 빠진 캐나다 트루도 총리, 수출의 77%가 미국에 의존하는 캐나다, 트럼프에게 득달같이 달려간 트루도에게 캐나다의 25%의 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농담을 했답니다. 귀국의 반응은 우리는 불공정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 캐나다 주 트루도 주지사의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라고 또 트럼프는 아재 개그를 날렸습니다. 트루도 총리한테 자기네들 주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사의 원유 생산국이고 인도가 미국의 인재 창고라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원자재 창고입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는 트럼프는 그린란드, 네덜란드령이라고 그러네요.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면적이 남한의 21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랍니다. 90%가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고 덴마크령이지만 자치정부가 있답니다. 이 섬에는 약 5만 6천 명,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이누이트족들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지방이죠. 본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아니겠습니까? 라고 트럼프는 얘기했다고 그러고 미국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 얘기는 트럼프를 덴마크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내 개인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미국한테는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막 알래스카까지 다 땅을 산 거 아니냐. 조금 더 좀 달래는데 자 51번째 주까지 되면은 이게 다 여기까지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란드 바로 그 뒤에 있는 거니까 좀 파세요. 그 덴마크의 대응은 현실이 환상을 능가했습니다. 진정한 아메리카 포스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트럼프. 그런 걸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국의 유는 트럼프에게 한국 내 친중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비상계엄을 실시 및 해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닐까. 나는 뭐 말하라고까지 찾아가서 굽신할 뜻은 없고 저기 미중 전쟁 속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친중 세력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 그게 당신에 대한 나의 커다란 인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요거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상상인 거죠. 케임브리지 사전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매니페스트를 뽑았다. 그리고 11월 28일 메타의 저커버그는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와 만찬을 가졌다. 메타는 2020년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었다. 요게 그 대통령 당선 전에 찾아갔으면 또 효과가 있었을 텐데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사한 거죠. 저커버가 이번 대선에도 장난질을 치면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또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저커벅스라고 얘기하네요. 몸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BC 뉴스도 사과 방송을 했고 트럼프와 소송 합의금을 약 뭐 1,500억 원인가 그 정도로 또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북한 관련 특임대사에 리처드 그린이네를 임명했다는 뉴스도 또 있죠.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고려하고 있으니 특임대사까지 이미 임명을 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것 같습니다. 소로가 말하는 뇌썩음, 브레인 로트라는 그런 게 유행어가 있답니다. 소로는 사회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선호하는 나머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생각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 심지어 이해를 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정신적 지적 노력의 전반적인 쇠퇴를 나타내는 것이다. 맨 앞에 얘기했듯이 개돼지가 됐으니까 정신적 지적 노력이 전반적인 쇠퇴되는 건 맞겠죠. 사회는 단순한 생각을 선호하게 된다. 네. 우리나라에 올해 그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도량바로라고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한다. 일본은 딱 한자만 선정한다고 그러죠. 금. 좋은 얘기예요. 미국은 폴라리제이션, 양극화를 뽑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가 캐나다가 51주로 들어오면 어떠니 그런 얘기에서 이렇게 또 이 상상 추론을 해봅니다. 만약에 C가 한국을 하나의 중국성이 되라면 그러면 한국은 분명히 반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고대부터 적국이었기 때문이다. 이 원인 가정이 당연히 맞는 것이라면은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이제 어떻게 협상해서든지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도 먹혀 러시아 북러하고 한다 그래도 너희들이야말로 북한이야말로 진짜 샌드위치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합해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자. 강대국이 돼서 중국 애들이 지금 싫어져 가니까 만주까지 우리가 다시 먹자. 이런 정치인이 나오기를 희망에 맞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 히스토리, 시리아 내전 저도 미리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문제는 난민은 돌아가야 되느냐. 유럽에 있는 난민들이. 시리아는 지난 13년간의 내전으로 전쟁 전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었고 시리아에 남아있는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유럽에도 100몇만이 갔다 그러지만은 많이 간 쪽은 터키로 많이 난민이 넘어갔다 그러네요. 프랑스는 기독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레바논으로 따로 분리했고 양국이 독립하자 프랑스 통치 시절의 지역 경계선이 그대로 국경이 되었다. 시리아 그 아사드 전 대통령 여기도 대를 이어서 그 대통령을 했는데 머나만 동방에서 혁명적인 모델을 만나고 감격했다는 아버지 아사드. 1970년대 아버지 아사드는 직접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 이후 양국은 군사적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북한에서 감명받은 시리아로 돌아와 비슷한 정책을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 부패, 밀수, 외채, 지나친 군비 지출, 비대한 공공부문 및 부진한 민간 부분의 성장 등으로 경제는 크게 침체되었다. 1982년에서 1989년 동안 시리아의 1인당 실질소득은 22%가 감소했다. 2018년 아사드는 김정은이 최종 승리를 거두고
한반도를 재통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얘는 당연히 망했어야 되네요. 문제는 단순한 독재 정권과 민주 세력 간의 갈등만이 아닌 시리아의 종교 종파 문제가 얽히며 심화된다.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시리아 내전의 복잡한 관계도 반군은 미국과 트루키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다만 2018년 트럼프 이후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유럽에 간 시리아 난민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미군 철수 이후 트루키가 이상한 짓을 한다면 터키 경제는 파괴될 것. 터키뿐만 아니라 유럽, 시리아, 이란, 러시아, 쿠르드족 모두 상황 파악 좀 해라. 뭐 이렇게 트럼프는 얘기했다고 그러고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왜 미국인이 혈세를 낭비하는가. 한국한테도 이런 얘기는 안 했죠. 한국한테 했으면은 진짜 섭한 얘기예요. 북한은 시리아에 프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했으며 2016년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사드 정권을 위해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답니다. 반군의 반격 후 2주도 안 돼서 몰락했다. 실제로 공세가 진행되자 대다수의 부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항복했다.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반군 세력이 정확히 어떤 이들인지 향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HTS라고 약칭을 해서 쓰고 있죠. 시리아 반군 집단은 곧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 튀니지, 예멘, 수단 등 이러한 사례를 많이 이미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폭군의 몰락을 기뻐하다가 곧 서로 의견 충돌로 싸우고 다시 내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입장이다, 이게 트럼프 입장은. 지금 유럽은 시리아 난민의 향후 거취를 두고 대혼란이 있다. 참, 이렇게 난민이 돼서 먹고 살기 힘든데도, 자, 애를 몇 명이나 낳냐? 여성분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네요. 할머니인가 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전이나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그러죠. 그게 본능이 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동물도 똑같다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보다 다른 특혜를 받는 것에 불만이 시리아 난민들이라고 합니다. 종족적 차별, 우크라이나 난민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시리아 난민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없고 또 생김도 약간 틀리죠. 중동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을 유럽 사람들하고 풍모가 다 또 거의 유사하죠. 유럽은 하류 노동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들어오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넘어갔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남아서 전쟁을 하고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미래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에 안 나가게 그래서 군대를 나가는 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안 뽑고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참전한다고 그러죠. 후대를 위한 그런 마음가짐은 높게 살만합니다. 어쨌든 이 이쁘게 생긴 우크라이나인 이게 뭐 AI가 만든 그림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매우 모범적인 난민이라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2022년 대비 2024년 영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용률은 19%에서 69%로 크게 증가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비율은 44%에서 64%로 급증했다. 그러니 시리아 난민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2세들은 독일말을 쓰는 독일인이 됐다.
유럽에는 또 터키 이민자들이 많죠. 그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었죠. 주로 터키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유럽에도 이슬람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니 유럽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친숙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많이 유입된 시절이 있었던 거로 고대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DNA에 중국인이 상당히 발견된다. 그것은 과거 고대 중국의 내란이 많았기 때문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완전 중국인이 아니고 피 속에 중국인의 DNA가 뭐 한 몇 프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력이 풍부한 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귀족층의 종들도 대거 같이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중국 내란이 없어졌다고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한국인으로 기워해서 정착했을 확률이 높다. 그게 신라 시대든 고려 시대든 그 이전에도 우리 삼국 시대에도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거 때문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태어났을 때 몽골 반점이 유무이다.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애새끼들 낳았을 때 봤더니 다 푸른 그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한 그 투르크 계통이 신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뭐 투르크 계열도 몽골 반점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 신라와 고려 때도 많이 섞였을 것 같아요. 그 몽골계와 투르크계가. 그래서 현재 한국인이다. 또 여러 그 소수 종족들도 있죠. 그 발해 뭐 이런데 우리도 그 부족국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게 자꾸 그 왕정 국가로 통일되는 과정에 삼국이 형성이 된 거죠. 발해는 멸망했지만 그들은 아마도 서천했을 것서 유럽에 정착했다는 설이 정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서천을 했느냐?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발해 유민들은 쭉이 유라시아 초원을 건너서 동유럽, 제가 알기로는 그 헝가리 이런 쪽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헝가리라는 데가 훈 이거에 또 해당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코바크는 또한 시각 기능을 추가하면 로봇의 보행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혜성 조선일보 기자가 12월 15일 15시 3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눈도 없는데 센서만 가지고도 걸어가는 거가 찍혔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근데 이게 조만간 인간처럼 움직이는 시각까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 SF 영화에 인공지능 AI 이런 영화들을 미리 봐왔는데 참 그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고 그 산업은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도 로봇이 대리 전쟁을 하는 인간의 숫자는 줄어들 것 같아요. 맨 앞에 그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앤드류 퍼거슨
AI, 빅테크, 소셜미디어의 숨겨진 위기를 겨냥하다. 에코노타임즈에서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4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FTC 후보인 앤드류 포커스는 빅테크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AI 및 소셜미디어 감독을 재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AI 규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형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구글이 있다. 버거스는 AI 논쟁의 규제 찬성 측은 잘못된 것이다. 자기네가 겨냥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빅테크 기존 기업을 더욱 고착화하며 AI 혁신가들이 자신들에게 더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적대적인 관할권으로 이동하도록 보장할 뿐이다. 규제를 강화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무릎을 꿇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위기 해결하기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 혐오 발언과 같은 모함 범죄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게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중재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플랫폼들이 서로 공모해서 공동검열 정책을 설정한다면 그거야말로 반동적법, 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도 막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인격모독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여론에 의해서라도 그러나 이 플랫폼 업자가 임의로 그걸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반독점법 및 광고 보이콧 이런 방향도 있을 거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모의 감독 강화도 애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이상 12월 16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